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전 이렇게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예, 않고, 예, 예. 근데 마지막에 할랄 음식에 대해서 예, 예, 설명해 주신데 예. 그것도 간단하게 좀 아예 해줄 수 있나요? 하랄이란 단어 의미는 허용된 곳, 음, 신께서 허용하신 곳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 금지된다는 것은 신께서 금지하신 곳은 음, 아랍어로 하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 할랄 마트, 할랄 종육점, 음, 할랄 식당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보실까? 아니면 음, 어떤 식품 같은 거 볼 때는 할랄 마크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보면 음,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뜻이고요.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할랄이라는 것은 원래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음,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그 노력 뭐 이자하는 것도 이슬람에서 음, 금지인데 음, 그 인간이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일하는 것은 할랄이에요. 음, 그 도박이나 뭐 로또나 이런 것들은 쉽게 돈 버는 것은 금지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돈 버는 것은 허락된 것이고요. 간음은 금지이지만 결혼은 허용된 것이 결혼은 것을 할랄이라고 보시면 할랄 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랄이에요. 뭐 사람은 음, 속이지 말아야 되고 물건 팔 때는 어, 이 물건 너무 좋다가 속여서 음, 돈 번다면 이것도 금지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할랄이라는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음. 예, 생각해 본 것보다 할랄이라는 의미가 되게 예, 넓네요. 예, 되게 넓은 의미를 예,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는 되게 음식에만 한정해서 예, 생각했는데 원래 뜻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 여러 우리 원래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할랄을 만든 삶을 음, 살면 신앙적으로도 더 강하게 되고 삶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됩니다. 지금 술을 마시는 사회들을 보시면 살인사건 첫 번째 인은 술이고 음, 교통사고 첫 번째 인은 술이고 가족폭력 이유 중에 음, 하나는 술이에요. 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자동으로 음. 해결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한테 좋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신 것은 다 의미가 다 뜻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이렇게 예, 연결돼서 그러니까 절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마단 야, 예, 같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단식이 그 간단한 게 좀 설명해 주실 예. 수 있으신가요? 지금 라마단이란 말은 이슬람 달력이 아홉 번째 달 음, 이름이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구란 첫 계시는 라마단 달에 내려졌기 때문에 음, 구란에는 이 달을 맞이하는 라마단 달을 맞이하는 모든 무슬림들은 단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무슬림들이 라마단 달을 되면 다 음, 단식을 합니다. 단식은 한 달 동안 음식 한 달 하는데 이슬람 달력이 1년은 355일이에요. 음,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좀 10일 정도 좀 차이가 있어요. 겨울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 33년 지나면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라마단 단식 중에는 음식은 물론 물도 마시지 음, 않습니다. 만약에 담배 피운 사람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단식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단식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하고 해가 질 때까지 낮 동안만 단식을 음,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심 식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음, 라마단이 여러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고 그 사람이 단식하면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고 그때는 그 주변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저도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저녁 때 단식되는 시간에 물을 마실 때, 뭐 식사를 할 때는 이런 것 없으면 제가 정말 살기 어려울 텐데 이런 것을 베푸신 분이 계시다. 저는 그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식이라고 말하면 음식만 피하는 그 먹지 않는 음,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는 눈에 대한 단식도 있어요. 입에 대한 음, 단식도 있습니다. 귀에 대한 단식, 손에 대한 단식이 있습니다. 입에 대한 단식이란 말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험담하지 음,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이 마음을 아프게 한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은 한 달 동안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면 또 나은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이게 안 되는 안 좋은 행동들이 있으면 이런 데 고치도록 하고요. 눈에 대한 단식도 만약에 어떤 노출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지나가면 아마 어떤 남자도 쳐다볼 겁니다. 그때는 눈을 감거나 아니면 머리를 돌리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되게 좁은 의미로 다 예.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행위로만, 언론에서 한 가지만 설명하지만 깊이 들어가시면 되게 예, 그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큰 이제 질문인데 세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유대교도 배워보고 네,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이제 근동에서 시작된 종교 그렇죠. 예.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아마 예. 이슬람하고 이런 종교들과 되게 큰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랑 비교해서 그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예. 어떤 거라고 생각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음, 똑같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유대인 음, 아니면 기독교인과 만나면 이야기하기가 엄청 많아요. 음, 길게 재밌는 얘기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그 세 가지 종교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 차이예요. 음, 유대교인에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음, 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 분이신 하나님 믿습니다 말할 음,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유대 민족만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선택받는 민족이에요. 그럼 다른 민족들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모습은 만약에 음, 유대교에서 십계명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음, 있지요. 이 말은 다른 유대인은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음,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죽여도 선택받는 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건 죄가 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을 하셨다면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유대인으로 음, 태어나고 싶은데 그럼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음,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음, 말하지만 거기서도 예수 후에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음,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음, 성령이라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슬람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 음, 분이고 아내이나 뭐 동반자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이슬람의 가르침에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음, 인류에게 보내신 선지자 중 한 분이다. 한 인간으로 봅니다. 아버지 없이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내용은 구란에도 언급되어 음, 있어요. 마리아의 배 속에서 기적으로 태어나셨고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어떤 것도 대등으로 두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그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음, 하면 이제 구원을 가능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물론 천국과 음. 지옥 심판이 나라는 개념,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은 이슬람에도 다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단 얘기 들어왔던 예, 거랑 차이점을 예, 잘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는 종교다 보니까 예, 뭔가 선입견이나 편견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학생들한테 좀 해주실 얘기가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뭐 어떤 책이나 어떤 걸 한번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 책이 있으면 또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큰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거 이렇게 가보실 음, 때 이슬람 관련된
저는 뭐 무슬림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냥 이슬람이 정말 어떤 종교인지 알고 싶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슬람이 뭘 가르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책을 구하고 싶으셔서 거의 95% 정도는 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이슬람은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슬람이 나쁘다. 자꾸 이거 비판하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길은 아니고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무슬림으로서 우리도 책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여기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책을 쓴 사람이 무슬림인지 좀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무슬림이면 그나마 그 사람이 이슬람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좋게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책들을 물론 읽어봤고 기독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불교에서 책을 쓰면 스님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책을 볼 때는 뭐 그 사람은 뭐 20년, 30년 동안 이슬람과에서 살았다고 해서 이슬람을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이해하는 식에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 편견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언론에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떤 무슬림이 잘못한 거 있다면 이슬람과 연결시켜요. 이슬람 테러 뭐 이렇게 말시켜요. 만약에 기독교인이나 불교나 힌두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이런 잘못했다면 어떤 뭐 기독교 테러, 불교 테러, 힌두교 테러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은 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 아니면 어떤 데 좀 두 아이 아버지다 이렇게 마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언론에서는 확실치 않아도 아마 이슬람 무슨 단체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아가면 확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도 IS나 알카이다나 탈리반이나 이런 것도 우리도 모르는 것도 많아요. 이들이 언제 나타났어요? 이슬람은 그들 후에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140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산 종교예요. 지금 오늘 이슬람교회 가보시면 이슬람 성원과 바로 옆에 아니면 그 근처에는 다른 종교 예배당을 볼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스탄불에는 한 특이한 이슬람 성원 바로 옆에는 교회 있는데 붙어 있어요. 한쪽은 이슬람 성원, 한쪽은 교회예요. 입구는 다르고 거의 20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예배당이 있어요. 얼마 전에 터키 애국가를 쓴 한 시인, 터키 시인이 그 사람은 돌아가셔서 제가 궁금해서 그 사람 무덤을 좀 어딘지 알고 싶었고 이스탄불에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무덤에 갔는데 오른쪽에는 무슬림 묘지가 있고 왼쪽에는 큰 십자가 있고 기독교 묘지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과에서 평화롭게 살았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거기서 매장됐다는 뜻이에요. 이슬람은 다른 종교 그리고 종교 신앙생활 다 자연스럽게 다 줍니다. 이런 것도 구란이나 다 언급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다만 약점을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어떤 곳에서 내가 도와주고 대신에 나의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슬람은 좀 순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좀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나 좀 약간 편견이 있다면 조금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특히 코로나 전에는 주말이면 특히 주말에는 학생들이 단체들이 많이 와서 이슬람 문화, 이슬람 교류 문화의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고 그때 질문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는 한국 분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음, 뭘 잘 모르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됐고, 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여서 많은 학자, 이슬람 학자들이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어떤 학자가 더 쉽게, 이해하기 음, 쉽게 대답하는지 좀 읽었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책은 책으로 냈고, 아,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33가지라는 책을 냈는데, 몇 년 후에 이제 질문들이 많아져서 한국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40가지로 이름 음.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그 사무실에 그 책이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로 예, 하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 이미지로 하나 또 한번 넣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예,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책인데 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 조금 복잡한 역사 패러다임이 있는데 요거 한 번을 좀 정리를 할게요. 초기 이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7세기 얘기를 배웠잖아요. 이때 초기 이슬람 움마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이슬람하고 그리스도가 한번 격돌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히즈라를 원년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할 때 우리가 원년이 있잖아요. 그것은 히즈라 원년 시작이고, 그다음에 마호메트가 시작했던 황금기, 아까 메디나 메카 아시죠? 그때 이때 하고, 그다음에 우마이야 왕조가 칼리프 시대라고 보통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때 여러분 왕조 좀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아랍 제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쪽 비잔틴 제국도 쇠락하고 옆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도 쇠락한 가운데서 아랍 제국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아랍 제국이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스페인하고도 하고 북아프리카도 점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이때는 스페인의 우마의 왕조가 확장을 하고 850년대에는 인도네시아나 중국까지 들어가게 되고, 10세기는 지금 터키죠. 투르크 민족을 이슬람하게 되고, 12세기까지는 이슬람, 인도를 지배하게 되고, 셀주크 제국,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라고 보통 부르는 이쪽 터키까지 합하는 이 제국을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몽골과 타무르 제국의 침공이 일어나서 약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의 엄청난 군사력이 사실은 서구랑 이쪽을 다 짓눌러서 확장을 못하게 만들기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전적인 이슬람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따가 할 텐데, 문제는 그 지금도 그 아랍권을 지배하고 있는 갈등 구조가 있는데 두 가페, 하나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있는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무하메드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그 칼리프 시대에는 네 명이 있었어요. 네 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알리의 추종자가 누가 되냐면 시아파가 되고, 알리의 그 추종자들은 뭘 원하냐면 종교적인 순수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리프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원래 모하메트의 순수성을 따라서 우리는 코란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여야 된다,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믿었던 게 시아파고, 지금 이따 보겠지만 전체 무슬림의 10%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가 수니파가 있습니다. 시아파의 반대가 되는.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 이슬람 시대 때는요, 아랍 철학의 과학 뭐 이런 거에 최고 수준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가 그 서유럽이 사실은 이 아랍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문화 수준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서구랑 만나서 서구는 근대화를 하게 되면서 아랍에서 배웠던 철학 과학들을 되게 확장시키는데, 아랍은 여기서 좀
정체를 하게 되고 이제 수피즘이라고 하는 약간 경건주의 운동, 뭐 명상 뭐 이런 파가 지배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피즘 아까 얘기했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다음에 유럽하고 만나게 되는 거고 오스만 제국은 팽창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초의 시아파 국가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근대화가 되면서 국가들이 근대 국가들이라고 그러죠. 사실 근대 17, 18세기를 거치면서 국가들이 태어나고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국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슬람주의도 서구랑 만나면서 근대주의를 해요. 그래서 근대화 패러다임을 부르는데 그때 이거에 대한 서구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순수성을 해쳤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이후에 현대의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을 일으킨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아까 수피즘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6에서 19세기는 이 시대에 세 개 제국이 지배했어요. 하나는 컨스탄티노플은 종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라나다 스페인 함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이었고 페르시아 사피 제국이 있고 인도무르 제국이 여기를 근동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되겠고 17에서 20은 이제 유럽이 식민지를 하면서 아랍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고 지배력을 펼치던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이 당시에는 식민지 있다가 해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지정학적 문제가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당했던 이슬람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제대로 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구가 만들어 놓은 형태 안에서 갈등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을 또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서구에 대한 분노랑 겹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본주의자들, 뭐 IS나 이런 문제들이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돼서 일단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먼저 다뤄볼 거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한번 보는데 사실은 이제 십자군 전쟁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이건 이제 서방의 관점이에요. 그 서유럽의 관점은 예루살렘이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다시 그 예수가 태어났던 예루살렘을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그 십자군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십자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몇 번을 빼고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다 실패하고 그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가면서 뭘 하냐면 어디에만 피해를 입히냐면 대부분 비단친 쪽에 동방교회 쪽에 피해를 다 주고 여기끼리 싸움을 하다가 대부분 대충 여기에 도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유럽이 바라보는 목적이었는데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이슬람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갖고 온 글들은 이희수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하네. 교수님이라고 그 역사와 문화 그 중동 지방의 역사 문학을 전공하시는 외대에 계시다가 지금은 성공에 된가요? 거기 그 석자 교수님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분은 사실은 서구 눈이 아니라 이슬람 눈으로 많은 것들을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나 뭐 다양한 매체로 받아들이는 거는 미국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주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그 편향되어 있는 기사나 화면, 영상, 뭐 역사 이런 것만 보니까 미국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다른 시선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의 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읽어볼게요. 무슬림들이 십자군 전쟁을 두세 개 갈등으로 서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십자군 전쟁을 야만과 무지의 유럽 세계가 그 당시에는 아랍 세계가 더 문화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일으킨 서구의 침략 전쟁이고 대학살과 약탈로 고귀한 생명들이 짓밟힌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문명적인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99년 7월 25일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면서 그러니까 프랑크인은 저기 지금 따지면 프랑스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유럽인들이 근데 이거 통칭 유럽인들하고 부르는 거죠. 성 안에서 자행한 사륙과 반인륜적 만행을 이슬람 역사는 생생히 기록한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죠. 학살. 갑자기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 당시에는 아무도 박해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박해하거나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이 그 무슬림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침략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무슬림들과 아랍인들의 인식은 유럽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교황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셀주크 트르크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에 그 아랍 제국이죠. 셀주크 트르크인들의 박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성지 회복을 위한 성전을 호소했는데 종교적 열정이 불타는 농민과 일부 기사들은 저마다 등에 가슴에 붉은 십자가 표식을 달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1996년에 예루살렘은 680년부터 칼리프들이 정복한 이래로 이슬람 세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이슬람 세력권에 있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마지막 예언자 무하메드가 승천한 곳 메카 메디아 담으로 중요한 성지예요.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무슬림의 성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초기 무슬림들이 메카가 아닌 예루살렘 향해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애착이 강한 성지였고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까지도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 유럽이나 비진참 제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성지였다는 건 사실 몰랐는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원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유를 만들어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더불어 비록 이교도 수중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순례는 보호됐고 공격하지 않았고 해마다 숫자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평화도 유지가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순례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종교적 후세는 교황 측이 다분의 정치적인 이유를 만들어 놓고 일으킨 운동이라고 보는 거죠. 무슬림들이 십자군 전쟁의 진짜 속셈이 뭐냐고 묻는다면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는 비옥한 소아시아와 동방 지역 오리엔트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물자를 약탈하고자 하는 정치 경제적 동기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뭐 경제적인 동기를 통해서 비옥한 땅을 탈취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1071년 멘지게르트 전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나톨리아에서 셀주크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패퇴시킨 다음에 비잔틴 황제 콤네누스의 원병 요청을 부실로 셀주크 투르크랑 싸운 다음에 지니까 원군을 요청했는데 그때 서방교화와 동방교회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걸 통합의 구실로 그러니까 교황청이 십자군 전쟁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랍의 장군 살라딘이 있는데 이 살라딘은 유럽의 문학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아랍에 있었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그 이 당시에 이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살라딘이라는 사람 행동은 이 사람이 특별나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교도도 똑같이 박해를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억지로 개종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봤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이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 대중과 무슬림,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많이 만났어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서구는 이슬람의 선진 문화의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받아갔던 게 향료, 진귀한 상품, 뭐 오렌지, 레몬, 커피, 설탕, 면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 서구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서구 게 아니라 아랍의 문화를 서구가 갖고 와서 다시 우리가 수입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커피 다 마시잖아요. 커피도 아랍의 문화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랍 철학은 엄청난 수준에까지 경지에 올라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중세 초기에 로마가 멸망이 아니라 쇠퇴하고 사실은 중세가 들어가면서 문화는 암흑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고전 시대의 문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대표적인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플라톤은 기독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 쪽에 사라졌는데 이걸 가지고 철학을 발전시킨 곳이 아랍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거꾸로 아랍에서 서구가 다시 갖고 가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신학을 다시 만든 사람이 여러분도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인데 이게 아퀴나스도 뭐냐면 아랍의 학문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그 교리를 새롭게 구성한 사람이 아퀴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무슬림은 엄청난 문화의 수준을 유지했던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알죠. 많은 문화적인 것과 학문적인 관용이 있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갖고 오는 것에서도 반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박해를 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준 거는 그 안에 관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근데 유럽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어떻게 서구는 발전을 했고 동아시아나 그 아랍같이 당시의 그 문명을 이끌던 나라들이 쇠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유발 하라리의 책들의 핵심이라면 이때 이제 근대에 있는데 이때까지의 사실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거는 사실은 아랍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의 영어식 표현이 크루세이더인데 동시에 이건 성전이라는 의미도 쓰이는데 근데 성전은 뭐냐면 사실 성전이 아닌 거죠. 아까 그 이슬람의 눈을 볼 때는 이슬람 전쟁은 우리 사회에 고착된 서양 중심의 역사를 모순적으로 표현하는 게 십자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끊임없이 서구 중심의 기술된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면 역사 쓰기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걸 가로 쳐놓고 없는 것처럼 얘기죠. 역사는 누군가에서 쓰고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 쓴 결과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 안에 항상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을 가지고 쓴 역사이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희수 교수님의 오늘 글을 좀 갖고 온 이유는 그런 걸 어떻게 좀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고 아까 교파의 이해는 제가 또 다시 한번 갖고 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중동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전에 이거 우리가 봤던 지도인데 쿠라이시족이 뭐냐면 무하마드가 태어난 이 족 안에서 그 당시에 카리프들은 이제 초기 카리프는 4명이 있어요. 이렇게 3, 4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다 친척 관계예요. 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친척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무하마드가 있는 거예요. 모하메트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부바르크가 첫 번째, 그다음에 우마르가 두 번째. 근데 우스만이 살해가 돼요. 알리가 4번째 칼리프인데 알리가 이거에 대해서 방관을 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무하메트가 만들어낸 그 이슬람의 전통을 제대로 따르지 않다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알았던 알리도 적극적으로 우스만이 죽었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살해당했을 때. 근데 그 중에 무아위아라는 사람이 알리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칼리프가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후세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또 무아위아의 아들도 있었고 이 관계에서 사실 무아위아가 죽었을 때 후세인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세인도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칼리프가 되는데 이 후세인과 알리에 동조하고 생각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만든 파가 뭐냐? 여기 후세인이 있네요. 이 사람들이 시아파가 되고 그 반대를 했던 사람이 수니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시작된 시간부터 만들어진 게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이라는 건데요. 지도부의 합의에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건데 이 그 알리와 후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 혈통으로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 후세인. 그래서 시아파는 알리의 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리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후계자의 권위는 공동체가 부여한 신뢰 기반. 그러니까 공동체가 주는 신뢰 안에서만 되는 거고 잘못되면 축출 가능하고 이거는 알리와 그 무하마드에 의해서 선정되고 혈통 계통이 되는 거고 인간의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하디스에 대한 게 중요한데 하디스는 뭐냐면 이따 잠깐 얘기했는데 코란 말고 무하메드가 했던 언행이나 그러니까 언행은 말하고 했던 행동을 기록했던 글들인데 수니파는 하디스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아파는 그런 거 없고 우리는 쿠란만 인정을 한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무하메드의 언행록이라고 하는 하디스는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아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통적이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디스는 쿠란만큼의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공통점은 다 쿠란을 인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비율은 여기는 80, 15 이렇게 됐는데 90, 10 정도로 요즘에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뭐 동남 대부분이고요. 뭐 근데 여기는 작은데 이란, 이라크이고요. 그다음에 예멘, 바레인, 시리아, 레바논 등 이렇게 소수 세력을 형성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면 시아파는 테러 집단이고 여기는 테러 집단이고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생각하는 그 근본주의자가 또 있고 여기서도 있고 해서 단순히 이거 시아파는 나쁘고 순위파는 뭐 좋고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위파에서는 이제 분쟁 중인데 시리아는 무슬림 현대장 순위파고요. 그다음에 IS 순위파예요. 그다음에 레바논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시아파. 그다음에 호메니움 그 약간 근본주의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란 혁명파도 시아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아파는 나쁘고 뭐 순위파는 좋다 뭐 이런 구도는 아니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요 지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포도예요. 요렇게 요 정도가 순위파고 나머지는 다 시아파인데 근데 원래 땅은 좀 많지 않냐라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장 큰 이슬람 국가는 뭐라 그랬죠?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요. 이런 나라가 뭐예요? 순위파기 때문에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디스만 좀 보고 싶게요. 하디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근거를 코란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코란에 두는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면 근본주의적인 토대가는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란 외에 아까 하디스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법이 샤리아법인데 여기서 코란을 극, 극히 몇몇 구절에만 근거를 두고 샤리아법을 만들었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코란 대신 하디스라고 부르는 경전에 의존하는데 하디스는 무함메드의 언행을 후대에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의 기록인데 초기에는 몇 구절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갖다 붙였겠죠. 그래서 갈수록 말이 많아지게 되겠고 뭐 무하메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문장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아졌어요. 하디스에 적혀 있는 선지자께서 정복을 이 땅에 내려왔다는 구절은 지하드라고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는 흥이 있는 데는 문제인데 이런 건 없어요. 그 쿠란에는 싸우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관용하라는 말이 많은데 하디스에는 정복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디스는 그 모하메트가 말한 이후로 계시를 내린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요구나 필요성,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인용하는 근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모스크 성직자 80전은 하디스를 근거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희는 근데 쿠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이쪽을 잘 몰라서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갖고 온 글은 이제 아랍권에 있는 분이 써준 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문제로 이제까지는 이제 과거의 문제였다면 요즘 문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수 교수님 글인데요. 일단 원리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이슬람의 그 테러는 원리주의자들이 났는데 원리주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말로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말은 지금의 것은 올바르지 않고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원리대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근본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슬람은 타락됐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리주의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이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슬람 원리주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큰 이슈죠, 여러분들.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라고 표현되는 근본주의 원리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서구가 이슬람에게 덧붙인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표시지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의 기독교 사회가 극단적 이슬람 저양 세력에 갖다 붙인 용어인 거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말이 되고 대신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개혁 운동이나 이슬람 부흥 운동이라는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구 식민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운동들인데, 그래서 그 부흥 운동의 그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서구와 접촉하면서 서구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착취당했고, 그다음에 순수한 이슬람적 가치가 손상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도덕한 사회로 타락해 버렸다.
그래서 서구가 가져온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운동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주의가 아니라 개혁이나 부흥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아픈 경험을 이슬람 교도들이 서구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세기, 18, 19세기 때 이제 서구의 식민지화가 됐는데, 이럴 바에야 중세 부흥기, 아까도 했죠. 중세 때 제일 잘 나갔는데 어떤 본래 가치와 가르침에 좀 충실하게 살아가자라는 움직임이 19세기 말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간의 학자이던 자말레딘이 그 아프가니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프가니가 이름이죠. 일어난 개혁 사상이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무슬림 형제이 되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압둘하미드가 그걸 이제 이슬람 전체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정기 종교적인 이념 운동으로 확산된 겁니다. 부흥 운동이 되는 거죠. 당시 범이슬람주의나 이슬람 개혁 운동은 서구를 무조건 배척하자 뭐 이런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의 가치를 기본 토대로 두고 서구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서구의 기술과 과학을 받아들이자,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게 서구가 볼 때는 이걸 전체를 하나를 도매급으로 그냥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정신에 서구의 과학기술을 접목하자는 상당히 전진된 진보된 운동이었고, 이게 이슬람의 부흥 개혁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논조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축구도 했죠. UAE나 이런 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아랍 국가랑 다른 것 같지만 다 여기도 순위파의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 우리가 요즘에 미디어에서 많이 뜨는 건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만 눈에 띄는데, 사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아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해요. 서구 그 식민지로부터.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공화정들이 서구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적인 공화국으로 출범을 해요. 아랍 국가들이, 그 이슬람 국가들이 서구의 식민지의 침탈을 받아서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로 출발하는 나라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100% 거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했는데, 뭐 여기 있는 이집트, 이라크, 알제리, 튀니지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출발했고, 동시에 군부 정권들이 핵심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이 서막이 되겠죠. 그런데 그 군부 세력들은 오히려 자본주의랑 결탁을 하고 또 석유 세계라고 제휴를 하면서 부정부패, 경제 파탄 등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식민의 억압을 해방돼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군부 지배하에서 군부가 뭐라 하면 자본과 결탁을 하고 또 다른 예, 그 부패나 병폐들을 가져오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슬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독립을 한 다음에 다행인 건 뭐냐면 북한만이 사회주의가 되었고 여기는 민주정과 자본주의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그 우리 역사의 문제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 뭐냐면 반공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 민주정을 하질 않았어요. 형식적인 걸 하고. 그래서 반공을 이유로 사실 독재를 좀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쿠데타가 나서 뭐죠? 군부 독재가 시작을 되고, 그게 군부 독재가 사실은 80년대 말까지예요. 그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
이분은 사실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했죠, 사실은. 어, 그래서 뭐 노태우 씨죠, 사실은. 노태우 씨까지 사실 군부족대를 끊고 그 다음에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 때가 사실은 여기 김영삼 대통령이 있죠.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그 군부족대가 아닌 사실은 구체적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 국가 체계가 되고 지금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이 악순환을 끊어낸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이 순환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왕정을 버리고 서구적인 제도를 받아냈지만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도 극심해지고 사회도덕적 타락이라는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발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으로 불을 붙였던 게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원래 그 팔레스타인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예,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적어도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무슬림인들이 살았던 고향이에요. 내가 땀과 피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다 만들어 버린 거여서 분노가 폭발이 되고 거기서 도화진 된 거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서구라는 거는 배신자예요. 자기가 2000년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다른 국가를 세워버린 거는 배반이죠. 그다음에 자기 이념을 송두리째 빼앗는 적대적인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무장 투쟁을 하게 되겠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되겠고 그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인가요? 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PLO라고 부르는 주도 세력은 아라파트였는데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은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하는 문제죠. 갑자기 내가 2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딴 나라를 세우고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걸 영국과 미국 주도로 했으니까요.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독립운동이 되는 거고 서구 입장에서 보면은 테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들으셨는데 안중근 의사도 우리 교과서는 애국자지만 한반도 바깥 모든 교과서에는 테러리스트라고 동아시아에서는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지만 우리한테 애국자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피에로 같은 경우는 애국 그 안에서는 민족에서는 애국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들의 목적을 알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목적으로 하는 게 테러리즘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를 텐데 미년 올림픽에 테러 사건이 있었고 항공기 납치 사건 그래서 아라파트가 그 저지른 엄청난 테러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1973년 중동 전쟁 이후로는 뭐냐면 이때부터 석유의 무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크 같은 게 생겨서 산유량도 자기네가 결정하고 막 그런 거죠. 극단적인 주장에서 외교적인 노선을 바꾸게 되고 국제사회가 피에로를 인정하니까 그 70년대에도 이스라엘보다는 피에로를 인정하는 데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문장 추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아라파트가 무장해서 외교로 걸어가고 오늘까지도 20년 이상을 갖고 놀 때 평화회담 이후로 평화 무드로 오게 된 거죠라고 하는 거는 역사의 중간이고요.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철조망으로 갇혀진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땅인데 자기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생필품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되게 역사적 아이러니죠.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자기네들의 존재가 부합되지 않는 곳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극단주의 원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것도 가장 반민주주의고 독재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원리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든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서구적인 가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고 굉장히 근대적인데 이슬람적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거를 하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여당의 주장이죠. 여당의 주장은 이제 미국의 정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 알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테러가 가득한 곳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랑 이런 데도 큽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슬람 원리주의 최대 지원 세력은 바로 이슬람적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슬람 사회가 서구 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한 서구의 오만이다라고 생각을 거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자국의 관계 때문에 비민주적인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미국이 했던 행동은 남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움이 되면 비민주적이고 독재 정권을 항상 비호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고 서구의 이중성과 비도덕성이 원리주의적인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실 시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눈 감아준 건 누구냐면 미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은 그때 아마 충성 맹세를 했겠죠, 미국에. 그러면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눈 감아주고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서구의 이중성과 비도덕성이 원리주의의 제공자일 수도 있고 이라크를 지원했던 거는 사실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통해서 이란과 소련을 그 조금 견제하고자 해서 이라크에 엄청난 군비를 지원을 해주고 무기를 지원해줬던 게 다시 테러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위험할 필요가 있다. 이건데 이슬람권에서도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된 곳에서는 원리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 전체 세계의 10%도 안 되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대주적인 기반을 갖지 못해요. 뭐냐면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데는 뿌리도 못 내리는 거죠. 대부분 이슬람권은 온건하고 서구와의 전목과 협력을 통해 자기 가치를 강조하는 이슬람 계획주의 부흥운동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옳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적인 시각을 한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장을 통한 자유 관철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배척당하고 그 세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 전체가 도매급으로 테러 집단이 되는 거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나쁜 모습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슬람 세력들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될 세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이슬람 이꼴 테러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슬람 사람하고 뭐 호전적이고 테러나 잘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한국인 납치하고 무지하고 위험한 종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소수의 극단적 무장 세력과 자기 가치를 지키려는 절대 다수의 온건한 합리주의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고정적인 이미지를 덧붙이는 것, 씌우는 거는 문제죠. 목적을 가려야 되는데 이슬람교도 90%가 건전하고 서구와 절충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왜냐면 인도네시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원리주의를 몰아가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나 이라크에 대해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뭐 비행 금지 교역을 설치하고 폭격해도 정당한 것으로 만들죠. 이거는 이제 서구의 야비한 이슬람 죽이기 전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빨리 볼게요. 이 아랍 이스라엘 분쟁과 배경과 실체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동 분쟁이 되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석유가 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도 유가가 막 올라가고 해서 지금도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기름을 사용을 줄인다 해도 여전히 하나의 무기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세기 중동의 역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여 아랍과 이스라엘의 끈질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앞에는 여기서 했던 얘기고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하는 서구 국가들이 중동 이슬람 세계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다 빨아먹는 거죠. 여기에서 통치에서 두 토착민을 분리하고 갈등 관계를 유발시켰던 비도덕적 정치의 운명에 절대적으로 기억한다. 이게 뭐냐면 이슬람 권역을 서구 식민지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어떤 행위가 하냐면 경계선을 걷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민족 단위로 끊으면 좋은데 그걸 그냥 구별하지 않고 종교, 민족, 뭐 순위, 시아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섞여 있도록 하고 국가 국경을 거버려요. 영국이. 그러면 이 안에서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 짬뽕으로 섞여 있던 곳에서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인. 뭐냐면 통치를 하려고 같은 토착민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다른 민족이나 종교를 섞어 놓고 해서 갈등 관계를 유발시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음모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 중동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큰 게 뭐냐면 국경 긋기를 제 맘대로 한 거죠. 20세기 초 아랍 이슬람 문화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자주의식과 독립운동이 있었고 근데 당시 중동의 이권에 혈안되었던 서구 열강들 식민자들이죠. 개입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해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 종교 같은 걸 다 쪼개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질적인 것이 다 섞여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순이나 시아가 있으면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섞여 있게 만드는 거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게 분리를 해요. 아니 섞여 있게 분리를 해서 문화권을 이루는 아랍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사분오열 이 말은 뭐냐면 완전 갈등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조약들을 맺어요. 1차 세계대전의 서구 열강은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중심이 된 동맹국을 제압하려고 아랍과 유대인을 회유를 하고 몰래 협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에게는 후세인 메카슨 서한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이 독립하도록 만들고 유대인에게는 발포선을 해서 야 너희들도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하고 국가를 만들라고 꼬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에는 사이키스 피크 조약을 통해서 중동을 분열하고 팔레스타인 영국 통치를 각각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국경 나눠서 다 쪼개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지역을 두고 아랍인에게는 아랍 국가, 유대에게는 유대민족 국가, 영불 사이는 영토 분쟁을 하라. 이게 다 안 맞는 모순된 세계 비밀 조약을 하고 이 중동의 그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심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데 아랍하고 반미 전쟁과 걸프 전쟁도 아까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이 민족 국가를 세우는데 미국이 뒤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동의 그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작전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그 결과가 9.11 사태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과 뉴욕을 비행기로 테러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걸 만들어내는 건 미국의 역사가 사실을 만들어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을 무력화하고 테러리스트를 만들 때 촉매가 됐던 건 미국 자신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 전체를 다 생각만큼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그 중동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는 서구 열강들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난민 문제도 난민 대부분 어디냐면 다 그 시리아나 이런 데서 나온 팔레스타인 이쪽의 사람들의 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의 문제 지금 이제 유럽이 골치 아파하는 이 난민의 문제도 사실은 예, 그 식민지를 경영했던 서구 유럽의 열강들,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 경영을 하면서 일으켰던 여러 가지 전쟁의 결과들이 사실은 다 자기들한테 돌아온다고 할 수도 있어서 또 오늘 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미국 중심의 역사관을 너무 내면화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미국인인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잡힌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